20개의 초가 꽂힌 케이크 위로 불꽃이 장미처럼 피어올랐다. 하객들의 감탄 섞인 박수 소리와 함께 결혼 2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감미로운 노래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42살의 여자 이선희.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 나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했다. 내가 직접 고른 은은한 베이지색 테이블보, 각 자리마다 정성껏 놓아둔 작은 꽃다발, 그리고 남편 박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재즈 연주곡까지. 지난 한 달간 나는 이 하루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우리의 20회를 기념하고 어쩌면 희미해진 관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이 계약 우리 자금이 들어간 합작 투자건이야. 내가 박서방 얼굴 봐서 굳이 수익성 낮은 프로젝트에 돈을 밀어 넣어준 건데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해낸 줄 알고 있겠지. 하객들은 대부분 나와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 파티의 주인공인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차가 좀 막히나 봐요. 금방 올 거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진혁 오빠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나는 기가 막혀 말을 잃었다. 내 남편의 성공이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실적이 사실은 오빠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다니. 그는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얼마나 푹신한지, 그리고 그 땅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묵직한 원목 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가 왔다. 내 남편 박민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잘 다려진 네이비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특유의 당당한 분위기까지.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좋아, 강혁 오빠가 내가 내민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일단 재산 내역은 대충 파악됐어.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단계다. 그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여자는 28배 최유라였다. 남편의 부하 직원. 젊음과 생기로 반짝이는 얼굴 몸에 꼭 맞는 화려한 원피스. 그 둘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나란히 서 있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재즈 음악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수군거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발끝에서부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 남편과 그의 젊은 연인이 내 20년의 세월을 비웃으며 서 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다. 지금부터 타겟 2명 24시간 밀착 감시해. 이름은 박민준, 최유라. 두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데이트 비용을 누가 계산하는지, 법인카드를 유용하는지 모든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해. 의심스러운 건 전부 보고하도록. 누군가 내 등을 떠밀어준 것일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그들 앞에 섰을 때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마치 군대의 사령관 같았다. 전화 한 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 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서 홀로 울고 있던 내가 이제는 거대한 기계의 중심에서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선희야, 강혁 오빠가 나를 불렀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과정이 꽤 지저분할 거야. 그놈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수도 있어. 질문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제발 꿈이라고, 아니면 내가 뭔가 오해한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괜찮아 오빠, 나 이제 약하지 않아.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최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치 내가 그녀를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내 심장을 찢어놓는 말을 내뱉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당신 거울도 안 봐 지겹고 낡아빠진 자기 모습이었던지 오빠들은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다시피 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 모여 그날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순간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지겹고 낡아빠졌다고.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바쳐 함께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정의했다. 모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와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강혁 오빠는 내게 먼저 물었다. 민주는 한술 더 떴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최유라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감싸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 사람 놀라게 하지 마. 오늘 당신이 주인공인 줄 알아. 볼 수 있겠어.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게 박혔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내 결혼 20주년 파티에서 나는 가장 볼품없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 화면에는 박민준과 최유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최유라가 비싼 가방을 가리키자 박민준은 망설임 없이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회사의 돈으로 내연녀에게 선물을 사주는 현장이었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다. 누군가 나를 부추겨 자리로 데려갔던 것 같고 파티는 흐지부지 끝났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불이 꺼진 20개의 초가 녹아내린 촛농과 함께 흉측한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 마치 내 20년의 결혼 생활처럼. 영상의 마지막 부분 그들은 호텔로 들어갔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익숙한 모습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아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추악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 이름은 이선희. 42년의 내 인생 중 절반을 박민준의 아내로 살았다. 22살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그는 모든 여학생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성적,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런 그가 나를 선택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진혁 오빠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저 법인카드 한도부터 줄여놔야겠군. 카드사 사장한테 전화 한 통 넣어야겠어.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탄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업주부가 되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내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믿었다. 아들, 딸을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며 내 이름은 점차 희미해졌다. 나는 민준 씨 아내, 아이들 엄마로 불렸다. 강혁 오빠는 변호사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했다. 김 변호사 영상 확인했지. 공금 횡령 배임죄 추가할 수 있겠어.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같이 준비해. 남편은 유능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회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부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월급은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고 우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성공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 하지만 그 화려한 액자 속에서 나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그저 오빠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통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영수증들을 찾아내고 과거의 기억들을 증언했다.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이 전쟁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기력하게 시들어가던 내 영혼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크고 각자의 세계가 생기자 집에는 적막이 찾아왔다. 남편은 언제나 바빴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나는 텅 빈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우리의 대화는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고지서 주말에 있을 집안 행사 같은 사무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은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아직 박민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젊은 애인과의 밀회를 즐기며 아내가 제풀에 지쳐 이혼에 합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하고 차가운 빙산이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를 침몰시킬 운명의 빙산이. 나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작은 꽃집을 열었다. 선희의 정원. 그것은 내게 유일한 숨구멍이자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하며 나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남편은 내 소일거리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아마 그의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민준의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였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다. 언제부턴가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내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급히 가렸다. 샤워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값비싼 시계와 명품 넥타이가 옷장에 늘어났지만 내가 사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애써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40대의 안정된 삶을, 이 평화로운 가정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몇 달간 공들여온 베트남의 대형 유통업체와의 독점 계약 체결이 바로 코앞이었기 때문이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그는 전무이사 승진은 물론이고 막대한 성과급까지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는 어젯밤 최유라에게 자기야 나 곧 전무되면 넌 사모님 되는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쳤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으려 했다. 아니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남편은 내 마지막 기대를, 내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까지 잔인하게 부서뜨렸다. 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자신의 새로운 사랑을 세상에 공표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냉랭했다. 베트남 업체 측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자사 임원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나는 텅 빈 레스토랑에 앉아 굳어버린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 20년의 결말이었다. 지겹고 낡아빠진 여자. 그것이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나에게 내린 최종 판결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차가운 액체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박 부장 유감스럽게 됐네. 계약은 없던 일로 하세. 그날 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몽롱한 상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리릭 하는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하고도 낯선 온기가 나를 감쌌다. 우리 집,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남들이 보기엔 성공과 행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상대 측 대표가 통역을 통해 던진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거실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낮에 내가 반짝거리게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 남편의 취향에 맞춰 고른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그리고 벽 한가운데 걸린 우리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다. 5년 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저 때만 해도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의 합의가 끝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나는 소파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집안은 난방이 잘 되어 따뜻했지만 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이곳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내 모든 감정이 재가 되어버린 거대한 화장터였다. 우리 본사 쪽에서 재무 건전성을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더군. 자네 회사 곧 큰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는 불안정한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네. 나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은 9시였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다.
그는 입이 짧고 까다로워서 매일 다른 국과 3가지 이상의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어제와는 다른 재료를 넣어야 했고, 계란 프라이 하나도 그가 원하는 완벽한 반숙이어야 했다. 박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큰 자금이 빠져나간다니 금시초문이었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그렇게 정성껏 차린 아침상 앞에서 그는 늘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내가 여보, 아침 드세요라고 말하면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건성으로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10분 남짓한 식사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식탁을 채웠다. 그는 자신이 남긴 음식이 내 마음을 얼마나 핥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놈이 누군지, 헛소문을 퍼뜨린 놈이 누군지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동료들의 태도였다. 평소 그에게 온갖 아첨을 떨던 부하 직원들은 그를 슬슬 피했고, 경쟁 관계에 있던 동기들은 그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면 텅 빈 집에 나 홀로 남았다. 나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먼지를 닦았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려 애썼다. 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속에서 나 역시 하나의 잘 관리된 가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내 작은 꽃집 선희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일하게 내 숨통이 트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꽃집에서 돌아오면 나는 다시 박민준의 아내라는 역할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격리팀에서 전화가 왔다. 저녁 식탁의 풍경도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다. 회사 일이라는 그의 말에 나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어 놓고 식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그를 기다렸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반사적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음식을 데웠다. 부장님, 법인카드 한도가 갑자기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본사 재무팀의 직접 지시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들었죠. 어서 식사해요. 뭐 이유가 뭔데? 내 다정한 인사에도 그는 피곤해. 대충 먹을 게라며 넥타이를 풀 뿐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졌다. 업무 관련 메시지라기엔 그의 입계에는 종종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하며 반찬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달 사용 내역 중에 소명이 불분명한 항목들이 많아서 심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건데 좀 더 먹어요. 박민주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잠시 운이 나쁜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됐어, 배 안 고파. 그 시각 우리 집 거실에서 나는 진혁 오빠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대답은 언제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우리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추운 사막이었다. 킹사이즈 침대의 양끝에 누워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안아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사랑의 행위는커녕 따뜻한 스킨십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종종 어둠 속에서 그의 등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응, 찰리, 잘 처리했더군. 소문은 그쪽 업계에만 살짝 흘리라고 했지. 좋아. 이제 2단계로 넘어가. 투자금 회수 절차 공식적으로 시작해. 한때는 우리도 뜨거웠다. 그의 모든 것이 좋았다. 그의 낮은 목소리,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나를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까지. 그는 내게 선희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 말을 나는 성경처럼 믿었다. 그래서 그의 세상이 곧 나의 세상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진혁 오빠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윙크했다. 이제 시작이야, 선희야. 저놈 아마 지금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을걸.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박민준의 불행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쾌감마저 느껴졌다. 그가 내게 주었던 모멸감과 상처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변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은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이선희를 잃어버렸다. 더 이상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내지 못했다. 내 세상은 남편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맴도는 작은 행성에 불과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했다. 오빠들은 나에게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주었다. 재무 컨설턴트는 나에게 자산 관리와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심리 상담사는 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다. 어느 날 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딱 20대 여성이 쓸 법한 향기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선희 씨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억압해왔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전부 다 하세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상담사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꽃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동네의 작은 꽃집이 아니라 나만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유명 플로리스트를 찾아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고 경영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다.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회사 사람들.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다. 새벽에는 꽃시장에 가고 낮에는 수업을 듣거나 가게 일을 돌보고 저녁에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더 이상 나는 박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선희의 정원 대표 이선희였다. 셔츠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나요. 박민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중요한 계약이 취소된 이후 그는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모두 배제되었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그는 최유라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이 아닌 짜증이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회식 자리에서 섞였나 보지. 사람 피곤하게 할래. 그는 신경질적으로 리모컨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묻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미 나를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옆에서 알짱거리니까 내일이 다 꼬이는 거 아냐.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스마트폰 액정이 언뜻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유라 씨라는 이름과 함께 찍힌 하트 이모티콘. 어젯밤은 꿈 같았어요 라는 메시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 안정적인 삶, 이 따뜻한 집을 잃고 싶지 않았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나의 비겁한 자기기만이었다. 나는 남편이 만든 따뜻한 집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죄가 되어가는 내 영혼을 외면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20년의 세월 끝에 남은 것은 지겹고 낡아빠진 여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시끄러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지쳐 보이는 입꼬리. 정말 남편의 말대로 지겹고 낡아빠진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였다. 그들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선희,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나는 오빠들이 보내주는 보고서를 통해 그의 망가져가는 일상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처음으로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배신 아래 내 인생을 제로 남겨둘 수는 없다. 나는 이 집의 장식품도 그의 하녀도 아니다. 나는 이선이다.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되찾아야 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의 혼란은 그저 태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를 하며 조용히 그의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는 나를 과거의 기억으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 평온해 보였던 수면 아래에서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으로. 심판의 날은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찾아왔다. 비극적인 20주년 파티가 있기 약 2주 전의 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하던 내 손에 딱딱한 종이 한 장이 걸렸다. 무심코 꺼내본 그것은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영수증이었다. VCA라는 익숙한 로고 아래 알함브라 펜던트, 옐로우 골드 마더 오브 펄이라는 제품명과 함께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박민준에게 그날 아침은 그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퀭한 눈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회사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생일은 이미 지났고 결혼기념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내게 이런 선물을 해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선물은 언제나 실용적인 현금이거나 내가 직접 고른 가전제품이 전부였다. 이런 섬세하고 로맨틱한 선물은 적어도 지난 10년간은 내 몫이 아니었다. 그가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동요가 가득했다. 그리고 회사 게시판 중앙에 붙어있는 공고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구에게 주는 선물일까? 긴급 공지 최대 주주 투자금 전액 회수 결정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 및 구조조정 실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쩌면 승진한 여직원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래처 사모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애써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펜던트의 우아한 클로버 모양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회대 주주 투자금 전액 회수.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여전히 무심했고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울려댔다. 그는 내가 없는 곳에서만 통화를 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슬쩍 몸을 돌려 화면을 가렸다. 박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월가의 거물급 투자펀드였다. 그 펀드가 갑자기 투자금을 모두 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것은 회사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음식도 넘기기 힘들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더 초췌해져 갔다. 이대로는 안 됐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불안감 속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 인사팀장이 그에게 다가와 작은 회의실로 그를 이끌었다. 회의실 안에는 그의 직속 상무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내가 차린 저녁을 거의 다 비웠고 심지어는 오늘 음식이 괜찮네 라는 칭찬까지 했다. 그리고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쏴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박 부장 안께.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검고 차가운 사각형의 물체. 저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지난 20년간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부부 사이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신뢰라고 믿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뢰가 깨진 쪽이 누구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테이블로 다가갔다. 내 손이 스마트폰을 향해 뻗어나갔다.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 그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온갖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건 공고문을 봐서 알겠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최근 자네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 중요한 계약도 놓쳤고. 바로 그때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나의 아이들.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내 가정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그 실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상무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놀랍게도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너무나 얕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감히 자기 물건에 손을 댈 리 없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 오만함에 다시 한번 모멸감이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권고사직일세. 회사를 위해 일해준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 퇴직금은 잘 챙겨주도록 하지.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유라씨 하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최유라. 작년에 입사한 젊고 예쁜 부하 직원.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몇 번 칭찬을 한 적이 있었다. 일도 잘하고 싹싹하다면서. 권고사직.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박민준의 귀가 웅궁거렸다. 믿을 수 없었다. 이 회사에 청춘을 바쳤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나는 숨을 참은 채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상무님,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어젯밤은 꿈 같았어요, 부장님. 하츠. 나도 그랬어, 유라씨. 당신 향기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 부장님, 와이셔츠에 제 립스틱 자국 남았을 텐데 괜찮아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보다 선물은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예뻐요. 매일 하고 다닐 거예요. 제목에 평생 박제. 시끄럽네. 상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네가 법인카드로 애인 선물이나 사주고 호텔 드나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회사 기밀 빼돌려서 계약 파투 낸 건 자네 아닌가? 자네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 아래에는 최유라가 보낸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목에 걸린 클로버 펜던트를 자랑하고 있었다. 내가 며칠 전 영수증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 말에 박민주는 얼어붙었다. 법인카드, 애인, 호텔. 어떻게 알았지? 회사 기밀 유출은 또 무슨 소리인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했고 입에 담기 힘든 은밀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리고 내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은 그들의 다음 계획이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기념일에는 어디 갈까요? 제주도 아니면 해외.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날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자. 증거가 차고 넘쳐. 더 시끄럽게 굴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징계 해고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 조용히 나가고 싶으면 지금 서명하게. 그들이 말하는 기념일은 바로 나와 남편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는 나와의 20년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여자와의 역사를 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안에서 20년 넘게 쌓아 올린 커리어가 한 장의 종이로 구겨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욕실 문을 노려보았다. 쏴 하는 물소리가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남자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다. 그는 짐을 챙기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아예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퀵서비스 기사였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두려웠다. 이혼 사람들의 시선 홀로 남겨질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내가 쌓아 올린 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 손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박민준 씨 되시죠? 서류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아직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판 것뿐이라면, 내가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는 로비로 내려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의.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2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줘야 했다. 그가 잊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줘야 했다. 이혼 소장. 그래, 파티를 열자. 우리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부부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 화려한 축복 속에서 그는 분명 정신을 차릴 것이다. 젊은 여자와의 불장난 따위는 잊고 자신의 진짜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고도 처절한 도박이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화려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 깨진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무대에 막을 올릴 준비를 시작했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시간의 감각도 현실감도 없었다.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빈자리는 그러나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재가 이 집의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꽃집으로 향했다. 선희의 정원. 한때는 내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곳이 이제는 시들어가는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나는 꽃에 물을 주는 것도 시든 잎을 떼어주는 것도 잊었다. 생기를 잃고 고개를 숙인 꽃들이 마치 나 자신 같아서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손님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도 황량한 가게 안과 넋이 나간 내 얼굴을 보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나갔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단 하루 아침에 직장 돈 명예, 그리고 가짜 사랑까지도.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의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당신 거울도 안 봐 지겹고 낡아빠진 자기 모습이 어떤지. 그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 최유라의 은근한 조소,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녀를 감싸던 남편의 단호한 등.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이 마른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고 그 구멍으로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다. 남편과 최유라가 내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밀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유라야, 나 좀 도와줘.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아내가 이혼 소송 걸었어. 증거 사진까지 전부 다. 그 순간 섬뜩한 유혹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래서요. 이다혜로 모든 걸 끝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부장님, 아니 이제 박민준 씨,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설마 내가 그쪽 뒤치다거리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굴욕을 견딜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약 상자가 있는 서랍으로 향했다. 서랍 안에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던 수면제가 반쯤 남아 있었다. 하얗고 작은 알약들. 저것들이라면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약들이 와르르 손바닥 위로 쏟아졌다. 이걸 한꺼번에 삼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 박민준도 최유라도 나를 향한 세상의 동정과 비웃음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주신 것들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경험 했네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그때였다. 머릿속에 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유학 중인 아들 기숙사에 있는 딸. 엄마의 비겁한 선택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아이들. 내가 없으면 누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까?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최유라라는 여자가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것이다. 전화가 끊겼다. 그의 마지막 희망, 그의 젊고 아름다웠던 연인은 그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를 손절했다. 순간 손바닥 위의 약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죽음으로 도망치려는 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면서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죄책감 없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내 몫이었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불쌍한 전 부인으로 나를 기억하게 만들겠지. 그는 텅 빈 회사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절대 그렇게 둘 수 없다. 그 시각 나는 오빠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강혁 오빠의 노트북 화면에는 박민준이 회사 로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작전 완료. 진혁 오빠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저놈은 평생 빈털터리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나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빛에 의지해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 스스로 빛을 내야 했다. 설령 그것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지옥불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저 남자를 사랑했던 내 지난 세월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는 돈도 힘도 방법도 없었다. 박민주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나 혼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선희야, 강혁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 넌 이제 자유야. 도움이 필요했다.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보았다. 큰오빠.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나의 첫째 오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통화도 명절 안부가 전부였다. 오빠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내 실패한 결혼 생활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혼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날, 나는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를 다시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더 이상 그는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연결음이 이어졌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포기하고 끊으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무법인 정의의 가장 크고 호화로운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한가운데를 마주보고 우리 측과 박민준 측이 앉았다. 우리 쪽에는 나를 중심으로 양옆에 산처럼 든든한 두 오빠가 앉았고 그 옆으로는 강혁 오빠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배석했다. 여보세요? 반면 박민준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에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 쑥 들어간 눈, 불안하게 떨리는 손. 한때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듯 했지만 그 변호사마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임계를 냈다고 했다. 아마도 상대가 누구인지 뒤늦게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 수화기 너머의 오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내 옆에 앉은 오빠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남들에게 읍소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오빠, 나 이선이야. 나 좀 도와줘. 아주버님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선이 좀 설득해주세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함께한 20년을 봐서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방역을 위한 손을 뻗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때 강혁 오빠 옆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오빠와의 통화는 짧았다. 내가 울음을 그치고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역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려던 찰나 오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준 씨,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려야겠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내가 갈게.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준을 향해 정중하지만 싸늘하게 소개를 시작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다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하는 말이겠지.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을 느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먼저 제 옆에 이분은 이혼 소송의 원고 측 수석 변호인이자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파트너 이강혁 회장님이십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메스 스칼펠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틀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이 덜 깬 채 문을 열자 그곳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내 큰오빠 이강혁, 그리고 둘째 오빠 이진혁.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저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던 큰 처남이 사실은 법조계를 주름잡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오빠.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진혁 오빠를 향해 손짓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3년 전 아버지 제사 때였나. 오랜만에 보는 오빠들은 조금 변해 있었다. 큰오빠 강혁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둘째 오빠 진혁은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가볍게 입은 캐주얼 차림에서도 숨길 수 없는 여유와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쪽은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 블루웨일 캐피탈의 회장님이신 이진형 님이십니다. 박민준 씨가 다니시던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셨죠. 전 최대 주주라고 해야겠군요. 들어가자. 밖에서 얘기할 순 없잖니. 블루웨일 캐피탈. 강혁 오빠가 내 어깨를 가볍게 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진혁 오빠는 내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는 꼴이 이게 뭐냐. 우리 선이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순간 둑이 터진 것처럼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고래. 그 고래가 자신의 둘째 처남이었다니. 오빠들은 내가 진정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진혁 오빠가 따뜻한 차를 타서 내 손에 쥐어주었고 강혁 오빠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내 속을 전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갑자기 취소된 계약 끊겨버린 자금줄 하루아침에 당한 해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고래가 꼬리를 한번 휘저은 결과에 불과했다. 그의 세상은 사실 거대한 어항 속이었고 자신의 운명은 어항 밖에 주인이 쥔 먹이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강혁 오빠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그날의 악몽을 되짚어야 했다. 남편의 외도, 20주년 파티에서의 굴욕,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나의 비참함. 이야기를 하는 내내 오빠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으며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마치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듯 혹은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듯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내 발치로 기어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오빠들이 나를 한심하게 생각할까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진혁 오빠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가 최유라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심지어는 은밀한 대화를 나눈 메신저 캡처 화면까지 그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장의 마지막 장에는 아내 이선희의 이름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액이 적혀 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게 할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선희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미안하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추악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오점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아니야, 오빠들이 왜...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그리고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아니, 우리 잘못이야. 너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일어나세요, 박민준 씨. 사실대로라니 뭘. 내 입에서 나온 박민준 씨라는 호칭에 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강혁 오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구할 용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선희야, 나는 그냥 평범한 미국 변호사가 아니야. 나는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당신은 당신이 저버린 시간과 당신이 기만한 사람들의 믿음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죠. 앞으로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 혼자 힘으로 감당하세요. 내 전문 분야는 M&A 기업 인수 합병이야. 사람들은 나를 메스라고 불러. 실패한 수술은 없거든. 나는 만년필을 들어 내 이름 석자를 썼다. 이선희. 20년의 굴레를 끊어내는 마지막 서명.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M&A 메스, 내가 아는 오빠는 그저 말 수 없고 무뚝뚝한 평범한 변호사일 뿐이었는데
서명을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들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박민준을 뒤로하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혁 오빠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보탰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월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는 맞는데 규모가 좀 커. 사람들은 나를 고래라고 부르더군. 내가 움직이면 시장이 좀 출렁거리거든. 묵직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밖은 눈이 부시게 화창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인생의 냄새가 났다. 진정한 자유였다.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두 오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고래 수조원을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의 거물 투자자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였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 지옥 같았던 날들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박민준에 대한 소식은 가끔씩 지인들을 통해 건너들었다.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지방의 한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최유라는 그와 헤어진 직후 다른 유부남을 만나 비슷한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결국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나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다. 아득히 먼 행성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널 지켜주고 싶어서. 강혁 오빠가 대답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넌 모를 거다.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네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길 바랐어. 네 남편 될 사람이 돈 때문에 너한테 접근하는 일도 없길 바랐고.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빠들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선의가 역설적으로 나를 더 큰 위험에 방치한 셈이 되었다. 그들은 내 남편 박민준이 평범한 아내의 평범한 남편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나의 작은 꽃집, 선의의 정원은 이제 더 이상 동네의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오빠들의 든든한 지원과 나의 열정이 더해져 이제는 청담동에 본점을 둔 제법 유명한 플라워 브랜드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꽃 판매를 넘어 플라워 클래스 기업 행사, 데코레이션, 웨딩 컨설팅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흙을 만지고 꽃과 대화하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이 일이 진심으로 좋았다. 시들었던 내 영혼이 꽃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었다. 그 새끼, 박민준. 걔가 다니는 회사 5년 전에 내가 투자한 곳이야. 진혁 오빠가 차갑게 말했다. 사돈 회사라 신경 써서 장기 투자해준 건데 그 덕에 회사 사정 좋아져서 부장까지 단 걸 그놈은 알기나 할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엄마의 이혼에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점차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유학을 마친 아들은 진혁 오빠의 회사에 들어가 착실히 경력을 쌓고 있었고 대학생이 된 딸은 주말마다 내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왔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의 고속 승진 뒤에 오빠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남편의 능력이라고 믿고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꼭 20대 같아. 강혁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내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딸아이의 칭찬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선희야, 이제부터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울지도 말고 분해하지도 마. 그럴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어느 화창한 가을날 주말이었다. 나는 청담동 본점의 야외 가든에서 플라워 클래스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햇살이 꽃집 위로 부서져 내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향긋한 꽃내음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를 향한 목소리는 따뜻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익숙한 두 남자가 가든 입구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강혁 오빠와 진혁 오빠였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혼 소송은 내가 직접 맡는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아마 박민준 그놈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토해내게 될 거다. 아니 오빠들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진혁 오빠도 내 옆으로 와서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놈 밥줄은 내가 끊어주면 되겠네. 투자금 회수는 아주 간단한 절차거든. 아마 회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될걸. 나는 반갑게 달려가 오빠들을 맞았다. 오빠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 같았다. 그들의 세계에서 복수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비즈니스와도 같았다. 우리 막내 동생 사업이 얼마나 잘 되나 감시하러 왔지. 진혁 오빠가 농담을 던지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뒤에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혁 오빠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잘 해놨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오빠의 가장 큰 칭찬이었다. 이제부터는 우는 것 끝. 강혁 오빠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우리 이씨 집안 막내를. 우리는 가든 한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오빠들을 위해 내가 직접 블렌딩한 허브티를 내왔다. 우리는 과거의 그 끔찍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가족들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날 우리 집 거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무서운 전쟁 작전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다. 강혁이 오빠 아직도 혼자야. 그러다 평생 독거노인 된다. 오빠들이 돌아온 후 우리 집 거실은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치밀한 전략이 오가는 전쟁 본부로 변해 있었다. 진혁 오빠는 노트북을 펼쳐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숫자들을 띄워놓았고 강혁 오빠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 내 걱정이나 해. 너야말로 일만 하다 늙겠다. 김 변호사 나야. 급하게 맡아줘야 할 사건이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팀으로 꾸려줘. 증거 수집 전문가랑 회계 분석 전문가도 포함해서 비용은 걱정 말고. 걱정 마세요. 나 좋다는 남자들 줄 섰거든.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의 너스레의 오빠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이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야만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깍듯한 목소리에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나에게는 그저 무뚝뚝한 오빠일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회장님으로 불리는 남자. 나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진혁 오빠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희야 아버지 제사가 곧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미국에 갈까? 내각의 일도 잠시 쉬고 바람도 쐴 겸. 강혁 오빠는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빠의 눈빛이 아니었다. 의뢰인을 대하는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의 눈빛이었다. 미국 좋지. 선희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아는 대로 전부 대답해야 해.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기억나는 건 전부다.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었다. 그는 나와 박민준의 공동 명예 재산 목록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월급 통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 펀드,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비상금 통장의 존재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물었다. 나는 지난 20년간 살림을 도맡아 왔기에 웬만한 재정 상황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가계부와 통장들을 모두 꺼내왔다. 오빠들이 돌아가고 나는 홀로 남아 노을이 물드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붉은 햇살이 장미꽃잎 위에 내려앉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온실 속의 화초였다. 누군가 주는 물과 햇빛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폭풍우가 몰아치자 온실은 산산조각 났고 나는 뿌리째 뽑혀 길가에 내던져졌다.
내가 서류를 찾는 동안 진혁 오빠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나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웠다. 상처 입은 줄기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마침내 내 힘으로 꽃을 피워냈다. 이제 나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들꽃이었다. 찾았다. 박민준 직급은 영업부 부장. 최근 3년간 실적이 꽤 좋았네. 특히 작년에 성사시킨 동남아 수출 계약이 결정적이었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꽃잎 위에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평온하고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모습으로. 선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응, 제발.